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문명과는 단절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생필품을 자연에서 직접 얻어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남는 것을 저장하거나 사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숲으로 가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왔습니다. 아무도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으며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누군가가 달라진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세련된 옷을 입고 반짝이는 장신구를 자랑스레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물 교환이 아닌 돈이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의심했지만 점차 돈의 편리함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나가기보다 이 새로운 도시에 사람이 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필요한 것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는 물건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번 돈으로 자신의 것을 사기 시작했고 점차 소유에 대한 개념이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계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큰 돈을 벌어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돈이 가져온 변화는 점차 사람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불평등과 불화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어찌된 일인지 도시에서 왔다던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은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머릿속에 깊게 자리 잡아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준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모습과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로는 사람들에게 루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와 평등을 되찾는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토론 끝에 결국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숲으로 돌아가 예전의 생활 방식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점차 서로 간의 도움과 나눔 그리고 자연과 벗삼는 삶이 기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이 이점이 때로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루소의 사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본래의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어떻게 하면 현대 사회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나라에 효율적 이타주의를 추구하는 피터라는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었고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최대한의 선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인지 깊이 고민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레 피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터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피터가 언제나처럼 큰 대문을 열고 나와 모두를 도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에게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피터는 이웃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누구에게 가장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자원이 어떤 장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는 드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처한 가구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터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해 빠르게 물을 퍼내도록 조직했고 그 결과 그 집은 무사히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을 중앙 광장의 차림가설 주방에서 비상식량을 가장 기근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피터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했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피터의 계획은 증거와 논리, 그리고 현명한 자원 배분을 기반으로 했기에 단기간 내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선의에 기대어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 마을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덕적 지도자가 아닌 진정한 효율적 이타주의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도움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피터는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닌 그들이 어떻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철학 모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매주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론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그 주의 주제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이었다. 모임 시작과 함께 조나단은 앤스콤의 이론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앤스콤에 따르면 행동은 단순히 외부에서 관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필수적입니다. 조나단의 설명은 명료했으나 그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이 벌어졌다. 갑자기 조나단의 뒤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다. 컵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방 안은 그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조나단은 순간 당황했지만 안색을 바꾸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좋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헨스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죠. 왜 컵이 떨어졌을까요? 그의 질문에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마 테이블의 균형이 좋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조나단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물리적인 설명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리아, 방금 컵을 떨어뜨린 의도가 있었을까요? 모임의 또 다른 멤버인 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고 의자를 밀다가 실수로 친 것 같네요. 장내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조나단도 한숨을 쉬며 웃음을 터뜨렸다. 좋습니다. 벤의 실수는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그 실수가 방금 우리에게 논의할 거리와 교훈을 줬어요. 의도란 그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목적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벤은 겸연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하니 제가 한 실수도 가치가 있었네요. 조나단은 다시 신중한 표정으로 돌아와 마무리를 지었다. 앤스콤의 이론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동의 표면적 모습을 넘어서서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기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이후 모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모두가 앤스콤 의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즐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모임에서는 무언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농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한 작은 마을의 도덕적 운의 불공정함에 관한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매일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관례였는데 어느 날 밤 특별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루크와 그와 친한 친구인 농부 오스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에 새로 둥지를 튼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크와 오스틴은 각각이 마음속에 동일한 철학적 결심을 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새들을 해치면 안 된다. 라고. 그러나 그날 밤 어찌된 영문인지 마을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그 폭풍은 고목나무까지 휩쓸었습니다. 문제는 루크와 오스틴의 결심과 상관없이 자연의 힘 앞에서 그들이 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중 고목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서 새들의 둥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불행히도 새들은 다치고 말았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고목나무 주변에서 새들을 슬프게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는 대장장이 루크와 농부 오스틴 2세들을 지켰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숲에 같은 결심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들 사이에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루크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끊임없이 망치를 두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정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스틴은 가끔 농장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잠에 빠지곤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게을렀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공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크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앞에서도 정말로 노력했으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오스틴은 어떻게든 새들을 돌보지 않고 게을리해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운의 개념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사고의 결과 가해자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크와 오스틴의 이야기로부터 배운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적 요인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지를 재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년 나무식수이 날을 맞아 숲 가장자리에서 모이게 되었고 어김없이 루크와 오스틴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각자의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의도와 노력이었다. 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 도덕적 운은 이제 당연한 사고의 일부가 되었고 보다 포용력 있고 이해심 많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